2002년 7월 13일 새벽 1시 30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 2층 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요. 급히 소방대가 출동합니다.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이웃들의 증언에 따라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에 나서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은 불이 난 현장에 불길이 엄청 거세게 치솟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불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고 이 소방대가 출동했을 당시에는 거의 소멸 단계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불길이 서서히 가라앉았던 거예요. 그렇게 안으로 진입한 소방대는 10분 동안 잠불을 끄면서 생존자를 확인했는데 머지않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닫혀있던 안방 안에 세 구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신원을 확인해 봐요. 이 집에 살던 35세의 마수옥 씨와 마 씨의 10살, 6살 난 두 아들이었어요. 근데 시신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단순 화재로 사망한 시신 같아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애초에 불길이 주택 전체가 다 타버릴 정도의 화재가 아니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 집의 가족들은 왜 전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던 걸까요? 숨진 마수옥 씨의 후두부와 얼굴, 팔에는 이 둔기에 의한 공격이라 판단되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망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에서도 많은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가수 보건 결과 마 씨의 사인은 두개골, 한몰 골절 및 두부 출혈이었습니다. 무려 20차례가 넘는 공격에 의한 흔적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10살 큰아들에게는 7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6살 난 둘째 아들에게서는 4군데의 상처가 발견이 됩니다. 이 마 씨의 팔에서 방어운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범인이 범행 도구를 휘두를 때 이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꽉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머리에 난 상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살해 도구는 직경 3cm가량의 단면이 동그란 망치였을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 씨와 이 첫째 아들은 방화 이전에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둘째 아들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호흡기에서 그을음의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젠 좀 아시죠? 공격을 당해서 큰 손상을 입긴 했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로 인해 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시신들의 이런 참혹한 상태를 보면 범인은 꼭 이 세 사람을 내가 오늘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어떤 명백한 사리를 갖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가해졌던 이 공격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범행 현장 어딘가에 이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남아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려진 물 때문에 현장이 다 훼손이 됐고요. 범인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범인의 지문이라던가 족적, DNA 등을 추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이 주민들 대부분 자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목격자도 없었어요. CCTV가 곳곳마다 설치됐던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요. 경찰은 이 피해자 마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요. 그 결과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날이었던 12일 오후 6시경에 마 씨가 노원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학원에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줄 목격자가 있었어요. 마 씨의 단골 미용실 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 씨가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때 입고 있었던 옷차림도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망 당시에 마 씨가 입고 있었던 옷과 비슷했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 씨의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이웃의 증언도 있었는데 이 이웃이 대문 밖에서 이 마 씨의 두 아들과 마주쳤었는데 마침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이 또 의미 있는 진술을 하나 합니다. 12일 밤 10시 30분경에 마 씨의 집에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마 씨와 같은 주택에 사는 또 다른 세입자도 말을 했어요. 밤 10시 30분,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죠. 이때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10시 30분. 이때 마 씨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경찰은 범인의 윤곽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강도살인 사건인지 아니면 면식범에 의한 소행인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게 중요했죠. 만약에 강도에 의한 범행이라면 이웃들이 증언했던 10시 30분경에 강도의 침입이 분명 있었을 거고 이것 때문에 막 저항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마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각을 추정을 해보면 한 10시 20분경이거든요. 소리가 들렸던 30분까지는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강도가 침입을 해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공격했다? 이렇게 보는 건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무리는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강도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사라진 금품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누군가 절도를 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이상하죠. 금품 갈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사망한 새 모자. 그 중에서도 이 엄마인 마 씨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경찰도 여기에 무게를 실었던 이유가 사건 직후에 현장을 감식하다가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아냈는데 이게 현관이었어요. 현관에서 불이 붙었고 서서히 집 안으로 번져나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거기서 찾아냈던 문제의 인화성 물질은 신너였습니다. 이게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발견됐던 신너통이에요. 총 4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너는 숨진 마 씨가 자기가 직접 소지하고 있던 거였어요. 당시에 마 씨는 같은 주택 1층에서 작게 화실을 운영하면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신너를 미술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범인이 처음부터 이 새 모자를 살해한 뒤에 방화까지 계획을 하고 온 상태라면 외부에서 이걸 가지고 들어왔겠죠. 근데 집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불을 질렀다는 거는 애초에 신너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신너통이 있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단순한 면식범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과 가까운 관계, 적어도 마 씨의 집안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게 사망 당시에 마 씨가 입고 있었던 옷인데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까 전에 미용실 원장이 마 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원장이 봤었던 그 옷차림 그대로 사망한 걸로 봐서는 마 씨가 집에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살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오자마자 아이들 식사 준비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됐던 게 뭐냐면 부엌에 이제 치우지 못한 반찬들하고 밥솥이 그대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부검 결과에서도 세 사람 모두 저녁에 먹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위안에서 검출됩니다. 자, 그러면 10시 30분에 범인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가 없죠.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도 최소 10분 이상은 걸릴 거잖아요. 자,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여자의 목소리였고 아이들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강도가 침입한 거라면 분명히 아이들이 울거나 뭔가 소리를 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너무 친숙한 사람.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대가 집에 들어왔다면 경계심은 없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범인은 사망한 새 모자와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늦은 시간에 집 안으로 들어와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이웃이 들었다는 그 비명소리는 마 씨가 냈던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던 이 주택가들을 보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옆집에서 앞집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누군가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다 함께 안방으로 들어간 뒤에 그곳에서 한꺼번에 살해를 당한 것이라면 범인은 누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경찰이 지목했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마 씨의 남편인 남 씨였어요. 경찰이 남 씨를 수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잖아요. 3명을.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한 번에 잃었는데 너무 태연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슬퍼 보이고. 당시에 남 씨가 가족들 부검 장면도 봤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시신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검 장면을 다 보는 그 과정 내내 아무렇지도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례식 도중에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대요. 장례를 치르면서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 사망보험금이 얼마냐, 얼마 나오냐 이런 거를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거죠.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고요. 실제로 남 씨는 마 씨 사망 이후에 2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남 씨에 대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의심스러운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 씨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연녀의 정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연녀의 정체는 사망한 마 씨의 막내 동생이자 처제인 A 씨였어요. 이 사실을 마 씨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좀 불화가 있는 상태였고요. 이 부부 사이에서. 경찰은 불륜 사실을 들켰다는 이유로 남 씨와 그 불륜녀 A 씨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마 씨와 아이들을 살해한 건 아닐지 여기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 씨의 동생 A 씨 역시 경찰의 용의선상 위에 올랐었는데 마 씨가 자택에 들어갔던 시각인 10시 20분경에 이 언니의 집인 노원구에서 멀리 떨어진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또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13일 오전 1시 30분경에는 대림동의 자택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알리바이도 증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언니 남편이랑도 불륜을 하고 자기 남자친구도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여동생 A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긴 했는데요. 문제는 마 씨의 남편인 남 씨죠. 이 남 씨가 지하철 역무원이었거든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야간에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7월 12일 오후 4시에 그는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화재 신고가 들어온 13일 오전 1시 30분경까지 지하철 역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요. 이렇게 노원구 상계동에서 발생한 새 모자의 참혹한 살인사건은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근데 사건이 계속 잊혀져 있다가 2022년에 그알이 이 사건을 파거든요. 제작진이 남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일단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450만 원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2억 6천을 받았는데. 그리고 마 씨의 친정아버지의 유언장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마 씨가 사망하기 3년 전에 마 씨 부부가 마 씨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어요. 이때 친정아버지가 사후에 아파트를 누구에게 줄 건지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을 했었는데 이겁니다. 추후에 이 유언장이 원본과 정본 두 개의 서류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죠. 분명히 서류의 일련 번호를 포함해서 내용이 전부 같은데 상속인의 정보만 달랐던 거예요. 원본, 왼쪽이 원본입니다. 서류의 원본에는 마수옥 씨가 상속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정본에는 마 씨의 남편인 남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되는 서류인데 다르게 기재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명백한 문서 위조의 증거인데 여기서 남 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결국 장인의 아파트 소유권까지 본인이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추궁을 해요.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방송에서 위조 사실을 시인합니다. 본인이 타먹은 보험금의 액수도 속였다는 점을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이 가관이에요. 제작진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굳이 그걸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물어봤는데 너무 뻔뻔하게 그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이러면서 되묻더니 인터뷰를 중단시켜버린 거죠. 자, 모든 정황들이 남 씨가 수상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왜 당시의 경찰은 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게 아시다시피 남 씨의 알리바이 때문인 거잖아요. 당시에 경찰이 추정했던 범행 예상 시각은 7월 12일 밤 10시 30분 이후부터 화재 신고 접수 뒤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까지인 13일 오전 1시 30분이었죠. 그 이전이었죠. 이 시간 동안 남 씨가 지하철역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 알리바이가 명확하게 증명된 건 아니었습니다.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에도 지하철역 내부에 CCTV가 있긴 했는데 지금처럼 모든 게 다 녹화되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CCTV가 있었다고 해도 그냥 단순 감시용에 불과했죠. 이 알리바이라는 게 명확한 물리적 근거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목격자나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같은 동료들의 말에 의해서 입증된 알리바이예요. 자, 그리고 사건 당일 결정적인 이웃들의 증언이 또 있었어요. 마 씨가 살던 이 주택의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하고 이 마 씨의 집 옆방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가 똑같은 증언을 해요. 13일 0시,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 마 씨 집에서 쿵쿵거리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웃들은 그냥 애들이 늦게까지 안 자나 보다, 노나 보다 싶었대요. 근데 분명히 또렷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쿵쿵, 그러니까 발로 구르는 듯한, 뭔가를 세게 내려치는 듯한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을 해요. 자정으로 넘어가는 시각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집으로 귀가한 마 씨가 아이들과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의 목욕까지 다 시켰을 그 시각에 만약에 범인이 공격을 시도했다라면 적어도 10시 30분보다는 충분히 설득력이 높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 바닥을 몇 차례나 찌은 듯한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웃들이 들었다는 그 쿵쿵 소리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2시경. 자, 이쯤에서 당시 남 씨의 알리바이를 다시 살펴볼게요. 12일 오후 11시 10분경에 이 남 씨의 직장 동료는 남 씨가 그 시간에 매표소에서 수금을 해갔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료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에 남 씨와 함께 막차를 보러 승강장에 내려갔었다는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남 씨에 대해서 이런 진술을 했었던, 그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을 했었던 동료가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딴소리를 해요. 사실 그때 남 씨가 자기 선임이었기 때문에 내가 진술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에 여러 번 불려다니느라고 내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냥 대충대충 진술을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 씨의 알리바이는 정확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승객들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는 이 영무원들이 그냥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도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해요. 더구나 영무원들이 이 셔터가 다 내려간 새벽 시간에도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지 셔터 옆쪽 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가능했다면 남 씨의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동료들이 숙직실에서 남 씨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 시각이 13일 1시 40분경이었어요. 자, 화재 신고는 1시 30분에 들어왔었죠. 당시에 남 씨가 근무하고 있었던 이 지하철역이 집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알리바이에 이제 공백이 생겼다라고 새롭게 가정을 하면 이웃들 증언을 바탕으로 소리가 들렸던 자정 이후부터 동료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1시 40분 이전까지 얼마든지 남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며 가며 40분 정도 쓰고 거기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1시간. 모자라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화재는 정확히 언제 발생했냐. 자, 처음에 구급대가 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 건물의 특성에 있습니다. 마 씨 가족이 거주했었던 이 주택의 천장 구조와 건물을 지었던 그 내외장자의 성질, 그리고 건물 내부의 산소량, 이런 여러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불길이 한 번에 확 치솟아 올랐을 가능성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최소 30분에서 최대 50분까지 화재가 지연과 연장의 과정을 반복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들이 소리를 들었던 자정 무렵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 뒤에 방화를 한 뒤 도주를 하더라도 아직 불씨가 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웃들이 불이 난 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범인이 그렇게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고 이후 불씨가 번져서 연기가 새어나가자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오전 1시 30분경에 119에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인을 남 씨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 씨의 완벽한 줄 알았던 알리바이는 사실상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당시에 동료들이 진술했던 증언도 정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12일 11시 이후에 역사를 몰래 빠져나온 뒤에 2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서 13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마 씨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신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 하더라도 최대 50분에 걸쳐서 천천히 불길이 번졌다면
남 씨한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영내의 숙직실로 돌아와서 범행 도구와 옷가지를 정리한 뒤에 잠을 자는 척을 하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의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어째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을까? 그때 관점으로는 화재라는 게 불씨가 붙으면 그냥 단번에 팡 하고 터지는 이렇게 여겼지, 건물의 구조나 뭐 내외 장재의 특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서서히 연소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까지는 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살인에서 방화까지, 그리고 이것을 이웃이 목격하고 화재가 접수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남 씨는 절대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의 상황이 건물 전체가 다 탔을 정도의 심각한 화재는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현관과 가까운 거실은 많이 탔지만 정작 시신들이 발견됐던 안방은 그렇게 많이 타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안방의 장롱 안에 있었던 의류를 포함한 물품들이 대부분 타지 않았다는 점, 시신 또한 그렇게 많이 탄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당시에 고려를 했다면 섣불리 남 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해 버리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세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 씨는 유독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다고 해요. 마 씨의 친정 식구들 역시 돈 얘기가 나오면 이 남 씨의 눈빛부터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 씨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가 전에도 재혼을 하던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파면 팔수록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마 씨의 사망 이후에 지급받았던 그 2억 6천의 보험 금액에다가 장인어른 아파트까지 상속받아서 지금은 주택에 아파트에 토지까지 소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남편인 남 씨가 범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다만 여러 정황들을 모아서 했던 추측이 합리적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정황과 증거들을 나열해 봤을 때 가장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현재로서 남 씨가 가장 유력해요. 필요 없는 거짓말을 했던 것도 그렇고요. 해결된 사건이 아니라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이들마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 반드시 잡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명 속에 떠난 어머니와 죄 없는 아이들의 영혼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건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상계동 세모자 방화 살인 미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